예. 어머니들 혹시 전에 저 보신 분 있어요? 한 분? 아, 예.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제가 노변 초등학교 와서 그 학부모 영양가 연수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가 아니고 이제 체육관 같은 곳이었어요. 그 의자를 동원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게 강의 끝나고 어떤 할머니께서 아마 며느리 대신 왔는가? 끝나고 나서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막 저를 격려해 주시던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며느리한테 꼭 전해주겠다 하면서. 그리고 또 사실은 제 가까운 조카가 여기 노변대백 살아요. 여기 노변대백 사신 분 많죠? 없어요? 여기 맞죠? 이 학교 다니는 거. 제가 이제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대구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원조 멤버거든요. 원조 회원인데, 어떤 이제 엄마께서, 노변대백 사는 어떤 엄마께서 제가 제 잠순에 써 올리는 글들을 계속 읽으시고 댓글도 많이 달고 이제 저하고 친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서 하는 강의에 오셔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친해진 거죠. 이웃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 제가 저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에 무슨 수업이 있어서 갔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 자기 자녀 둘을 데리고, 그때 노변 여기 초등학교 다니던 꼬마 둘을 데리고, 하나는 3학년, 하나는 5학년이었나? 찾아왔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 엄마가 그때 그 간에 5cm 종양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불안했던가 봐요. 자기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물론 이제 아빠도 계시고, 아빠도 아주 성실한 경찰 공무원이고 이런데, 그날 그 경산 영대 정문 앞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 오른손에는 딸을, 왼손에는 아들을 손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엄마가 죽거든 이 아저씨를 잊지 말고 꼭 찾아가거라. 저는 그때 얼마나 이렇게 막 하여튼 감동이 됐는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그 엄마도 물론 건강하고요. 다행히 이게 악성 종양이 아니라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그 큰아이는 이제 누나인데, 누나는 지금 서울에서 모대학 미디어 학부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앵커, 아나운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4학년. 둘째는 지금 뭐 슈퍼모델을 준비한다 하더라고. 남자인데. 하여튼 노변 대회 오니까 그 생각 나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어머니들 뵐 때마다 이렇게, 특히 이제 학기 초같이 학부모 영양강화에서 처음 시작하는 첫 강의고 첫 수업이고 그렇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이제 내서 오셨는데, 아이고, 제가 무슨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뭐, 저는 교직에 오래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죄송한데. 뭐, 내세울 거라고는, 내세울 거라고 딱 하나 있어요. 4살 무렵에, 우리 아이가 4살,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께서 아이를 조기 교육시키는데,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한 싸구려 브로마이드 2장을 어디서 구해오더라고요. 단칸 새방에 살 때. 그거 벽에 붙여놓고, 애 보고 따라하라는 거라. 코끼리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 밑에 코끼리라고 쓰여있고, 그 밑에는 엘리펀트라고 쓰여있어요. 또 기린 하나 그려져 있고, 기린, 지라프, 뭐 이렇게. 그걸 막 애 보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4살 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야, 저건 아닌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잘 몰랐지만, 그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죠. 여보, 당신은 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만 해라. 공부는 내가 알아서 시킬게. 하면서. 그럼 4살 때 아이를 딱 뺏어왔어요. 어떤 학교 가니까 이 말만 하는데도 막 박수 치더라. 세상에 하면서. 엄마들이 이제 육아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힘들고 또 다른 남편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그죠? 뭐 그래, 애 문제로 그렇게 막 애를 써놓고 하고 뭐, 다 뭐 지물 거 갖고 태어난다 해서고 막, 김새는 소리 하고 있죠.
저도 4살 때 이제 큰 소리를 쳤어요. 호기롭게. 그리고 아이를 이제 딱 뺏어가지고 뭘 시키려고 하니까 사실은 저도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애 엄마보다 더 모르잖아요. 근데 큰 소리는 쳤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양육받았는가를 돌이켜봤죠. 그랬더니 양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던 날도 뭐 엄마는 공장에 밤에 일하러 갔고요. 아빠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이제 케어하고, 이제 아프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잤는데 어느 날, 다음날 아침에 형이 막 울면서 깨워서 또 보니까 옆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이제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겨우 키우다가,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척집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삼형제가 있는데 아무도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답답해요. 애는 이제 키워야 되지. 특히 저는 아버지 부재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겨우 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를 6개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겪었던 제 인생의 아쉬움을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살아보시면 왜 좀 아쉬웠던 것,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우리 아이는 아쉽지 않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교육에 신경도 쓰고 이러죠.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 주변에서는. 그 엄마들 보면, 어릴 때 발레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엄마 보면요. 딸 나오면 꼭 발레 보낸다니까? 그럼 또 발레학원 원장께서 꼭 이렇게 말해요. 따님이 다리가 너무 잘 찢어져요. 계속 한번 시켜보세요 하면서. 저도 꼭 그랬어요. 야, 제가 부족했던 것이, 그죠? 아버지의 부재가 또는 학교를 못 다닌 것이 제가 인생의 갈림길마다 어디 누구하고 상의를 하려고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형이 3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형한테 상의를 할 수도 없고 형은 맨날 욕하면서 때리기나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아빠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죠. 근데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엄마들을 관찰했잖아요. 동네 엄마들. 저도 우리 아이 이제 어릴 때 어린이집 노란차 오면 보내고요. 받고 또 학교 갔다 오면 알림장 체크하고 가방 열어가지고 막 이거 제가 다 했거든요. 학기 초 되니까 노란 차에 애들 태워 보내죠. 처음에는 막 안 가려고 하는 애들 막 울고 이래도 막 지침서에 따르면 냉정하게 돌아서라줘요. 처음엔 극하지만 냉정하게 돌아서면 다 이제 적응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엄마들 냉정하게 돌아서서 이제 뛰어 올라가죠, 아파트로. 이제 해방이다 하면서 만세 부르면서 올라가서 밀린 연속극을 보거나 밀린 잠을 자거나 뭐. 근데 제가 잘 보니까 며칠 있으니까 안 올라가요. 엄마들이 노란 차는 떠나갔는데 자기들끼리 눈을 맞추고 뭐 수다를 그 밑에서 떨더라고. 또 좀 있으니까요. 어떤 젊은 엄마가 한 4학년, 5학년 큰애 키우는 것 같은 언니 있잖아요. 딱 찍더라고. 그래가지고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싹 데리고 가가지고 이것저것 묻고 이제 이러면서 소위 자녀교육 정보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학년 때는 이렇게 학부모 연수나 학부모 설명 같은 거 하면 끝나고 나서 전부 커피숍 가죠, 인근에. 이제 밥 모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담임선생님 막 욕도 막 하고 막 정보 주고받고 막 이렇게 엄마들은 다 아이들 키워요. 정보를 그렇게 얻더라고요. 물론 뭐 여기 이마트 문화센터에서 팀 짜는 엄마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그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언니 보고 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하면서 그 집에 또 놀러 가가지고 언니한테는 관심이 없고 언니 집안을 샅샅이 스캔하죠, 스캔.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있지? 하면서 막 큰애 책상에는 어떤 학습지가 올려져 있지? 막 이런 거 막 수색하듯이 무슨 압수수색하듯이 살피죠. 전부 이렇게 아이를 이제 같이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키우는데 슬프게도 아무도 저한테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 누가 그렇게 했더라면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줬을 텐데. 그리고 제가 아이가 어릴 때는 제가 넉살이 있어서 막
누님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막 잘못하면 치안 취급받잖아요. 그전에 눈물을 머금고 왕따 당했어요, 동네에서. 아무도 안 끼워주고요. 유치원 학부모 교육 가니까 아빠라고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유치원 엄마들이 한 200명 와 있는데 원장 선생님 막 달려와가지고 청일점 왔다고 반가워하면서 커피를 직접 태워오고요. 막 일어나서 저 인사도 시키고요. 원장님, 다님 교회 전도하려고 막 뭐 자기 교회 목사 비디오 테이프도 막 주고 막. 아이고.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시내 서점에 나갔어요. 지금은 이제 교보 내려왔고 영풍 내려왔고 알라딘 내려왔고 뭐 이런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 제1서점 지하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었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요. 육아 코너에 있는 책 제가 다 읽었어요. 닥치는 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이는 잘 키우고 싶고요. 제가 공부에 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읽으니까 몇백 권 읽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뭐가 엑기스 딱 하나 남더라고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번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부모 역량강화연수에 초등 저학년 큰 주제로 정한 것이 뭐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런 거죠.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걸 연수 주제로 삼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제 4가지 소주제가 있어요.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책에서 말하는 게 오늘 교육청에서 정한 첫 번째 주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요한서적을 수백 권 읽으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애가 자라서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거였어요. 그렇지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라는 주제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요 엄마들 신발 이거 뭐래요? 신발 덧신 신으시면서 어떤 두 분이 11시 반까지 끝날란가?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그랬어. 요 참은 내 제일 앞에 앉아있다고 말을 못하겠어. 제가 옆에 있는데도 극하더라고. 학교에서도 보통 선생님들 전화 오시면 11시 30분이나 40분 정도에 끝내달라 해요.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왜냐하면 엄마들이 지겨워하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가는 학교마다 12시 돼서 제가 이제 자르려고 하는데도 엄마들이 계속 해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고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거나 하품하면 제가 바로 11시 반을 넘지 않도록 지킬 테고요. 정말 바쁘신 분은 저한테 부담 갖거나 눈치 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볼일 보러 가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공교롭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교사인데 그 당시 중학교에 있었어요. 퇴근하고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저는 또 이 유명한 수성구 사는 게 아니고 달서구 살아요. 촌동네죠. 여기에 비하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아발론이 생기면요 달서구에는 한 5년 지나야 들어와요. 여기 KNU가 생겨도 한 5년 지나야 달서구에 들어오고 물론 수성구는 저 대치동에서 생긴 게 5년 지나야 들어오죠. 대치동에서 뭐 생기면요 목동, 중계동, 분당, 부산 해운대구를 거쳐서 수성구 들어오거든요. 수성구도 또 성골, 진골이 있죠. 아실란가 모르겠네. 범어사동이 있고요. 범어사동을 둘러싼 범어 1, 2, 3동이 있고요. 또 조금씩 외곽 이래가지고 뭐 수성 몇 동, 뭐 시지도 좀 외곽이죠, 외곽. 어머니들 잡으시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저는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이제 퇴근하고 오는 길에 버스 차창 너머로 길가에서 우연히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어린이 전문 서점 간판을 본 거예요. 그 당시 호세호체라는 어린이 전문 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네마다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간판 붙인 데가 있지만 이건 오리지널 어린이 전문 서점이 아니고 전집 매장이죠. 전집 할인 매장. 근데 원래 어린이 전문 서점은 이제 잘 만들어진 주옥 같은 단행본들을 전문적으로 모아 파는 서점. 이건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해요. 한때 이제 괜찮을 때는 전국에 80군데, 대구에 4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다 망하다시피 했고, 요 시지에 한 군데 있는데 백년가역 입구에 지금 뭐 거의 망했는지 뭐 조그만 서점 하나 있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이제 우연히 아이 4살 때 이제 그 어린이 서점 발견했어요. 또 육아서적 읽으니까 책 읽기가 중요하대. 그래가지고 이제 딱 꽂혔잖아요.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린이 서점을 데리고 다녔어요. 갈 때마다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그림책을 샀어요. 지금은 어린이 그림책, 괜찮은 그림책 하나에 뭐 10,000원, 12,000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살 때는 뭐 6,000원, 5,000원 뭐 이렇게 했어요. 가면 15권에 20권의 그림책을 사서 돌아와서 아이한테 읽어주고요. 다 읽고 나면 또 일주일 후에 다시 어린이 서점에 나가고. 물론 제가 정말 바쁜 날은 이제 빠졌지만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횟수는 뭐 4살부터 15살 때까지니까 12년이네. 만으로 최소한 10년은 되죠. 그 어린이 서점에 엄청나게 돈 갖다 부었어요. 그 덕분에 아이에게서 뭐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거든요. 그리고 뭐 사교육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성구에 와서 뭐 다닌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진짜 자기주도적으로 이번 학기 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도 한 60군데 초등학교에 강의를 하고 가는데 정말 저를 잘 불렀죠. 아니 그냥 이론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저는 경험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다 공장 다니다 이러면서 이제 진짜 오리지널 자기주도 학습했잖아요. 검정고시고 해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 그 아이가 커가지고요, 벌써 원래 27 청년이 됐어요. 교환학생 1년 나갔다 오고요, 외국에. 군대 갔다 오고요. 원래 2월 달에 SKY 경영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외국 회사에 나가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어요. 신입사원 연수받고 있거든요. 미리 엄마들이 잘 들으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수능 때 몇 등인 줄 알아요? 뭔 소리고? 우리 아이가 수능을 쳤는데 2010년도인가? 수능을 쳤는데 전국에서 한 200등에서 250등 정도 했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뭐 1등이라 해야 이제 성이 차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출산 흐름 때문에 수험생 60만 명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 때는 60만 명이 넘었어요. 계산하기 좋고 60만 명으로 잡고요. 이과 20만 명, 문과 40만 명 이렇게 잡아요. 자, 우리 아이는 문과예요. 40만 명이 문과예요. 수능을 쳤어요. 10%는 상위 10%는 몇 등 해야 돼요? 너무 시시해서 대답을 안 하나? 그래도 좀 이렇게 뭐 리액션을 해줘야 좀 4만 등 상위 10%는 4만 등이에요. 4만 등. 1%는 4천 등. 자, 꿈의 1%죠. 꿈의 1%. 보통 공신이라고 부르면 상위 1%. 별로 안 놀래네. 자, 4천 등 하면 1%예요. 그러면 400등 하면 우리가 몇 등 했다고요? 꼭 이래 이야기해야 좀 감이 잡히는가? 전국에 고등학교가 1,700개 있어요. 미리 말씀드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좀 속물적인 이야기지만 미리 말씀드려 놓고요. 이건 이제 KBS 다큐멘터리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 왔어요. 우리 아이들의 초등 저학년 시절에 우리가 아이들 도와줘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책 읽기가 우리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이야기예요. 자,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하게 그 뇌가 활성화되죠. 저 노란색으로 부팅되어 있는 오른쪽 사진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뇌예요. 그리고 왼쪽은 노란색이 좀 부분적이죠. 책을 거의 안 읽은 사람의 뇌래요. 이 전문가들이 이제 뭐 무슨 기계를 동원해서 이렇게 촬영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많이 읽으면 뇌의 여러 부분이 잘 사용되게 된다. 특별히 저도 뭐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유치원에 가서 이제 부모 교육 받아보면 몬테소리 여사인지 삐아제사인지 내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한 아이가
전인적으로 잘 성장하려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이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는 신체 영역,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 보면 유기농 먹거리 찾고 또 유전자 조작식품 이런 거 피하고요. 그리고 또 화학조미료 안 쓰고 이렇게 가족들을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잖아요. 또 하나는 인지 영역의 발달이죠. 이제 인지 영역이 주로 뇌 학습 부분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물론 이제 학습을 잘하려면 당연히 유전자가 좋아야 되고요. 유전자 좋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후천적으로 환경을 잘 꾸며줘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일단 같은 조건이라면 유전자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건 우리가 변경 불가능한 변수죠. 뭐 남편 째려봐도 소용없고요. 이미 늦었어요. 이제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은 가능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뭔가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효과적인 인지 영역의 발달을 돕는 일이 책 읽기예요. 특별히 좋은 어린이 책 읽기죠. 좋은 어린이 책이 뭔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책을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 이게 사고력이라고 하죠. 사고력. 아주 가장 중요한 거죠. 비판적 사고력도 있고요, 뭐 수학적 사고력도 있고, 논리적 사고력도 있고, 많은데 하여튼 생각하는 힘이 자라죠. 그와 더불어서 뭐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이걸 독해력이라고 불러요. 독해력. 어휘력도 자라고요. 또 좋은 어린이책을 자꾸 접하다 보면 창의적인 아이가 돼요. 이런 요소들이 자라서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마치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콩나물 시루 있잖아요. 콩나물 키우죠. 근데 밑에 구멍은 뻥 뚫혀 있어요. 시루 밑이. 근데 위에서 물을 계속 붓거든요. 근데 보면 일견 물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일부를 콩나물이 머금고 있어요. 수분의 일부를. 그래가지고 콩나물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다 빠져나가도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자, 책 읽기가 이와 같은데 좋은 어린이 책을 만나서 아이들이 많이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지 영역의 여러 요소가 자라요. 이제 특히 이제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처음 학교 들어와서 선생님이 수업을 듣잖아요. 이 수업을 얼마나 많이 소화하는가는 어디에 달렸어요? 이 아이의 평소 경험에 달렸거든요. 이걸 보고 스키마라고 부르죠. 그 아이가 어떤 수업에 임하기 전에 경험한 수많은 것들의 총체, 이걸 스키마라고 불러요. 배경지식 또는 선지식 뭐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거나 읽어준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많이 알아듣고 많이 소화하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면 엄마들이 쫓아가가지고 물어보죠. 주인공 어떻게 됐는데? 니는 뭘 깨달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김이 새는 거라. 애들은 막 책이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읽으라고 뭐 제대로 뭐 기억을 잘 못해요. 책의 맛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는 거라. 느낌을 그냥 누리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그죠? 알량한 뭘 확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뭘 깨달았어? 뭐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데? 화해했어? 뭐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김새가지고 책을 좋아하기 어렵죠. 왜? 책을 읽으면서 엄마의 질문을 예상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외워야 되죠. 책을 제대로 느끼거나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이제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엄마들은 책 읽기에 관련한 어떤 독후 활동도 하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그래도 수학 공부 시키다가 뚜껑 열리는데 이놈의 책 읽기까지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노변 초등학교 엄마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내가 정상이 아니더라고. 이상하게 어떤 딱 지점에 딱 오면요, 내가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이걸 좀 정신과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충동 조절 장애.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조용해? 저는요, 채점하다가 오답 나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뚜껑이 확 날아간다?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놈 발로 차요. 머리 쥐어박고 정신 차리라고.
그것도 오답이 한두 개 나왔을 때 그렇고, 좀 더 나오면 어떻게 돼요? 풀도 문제집 뚫뚫 말아가지고, 확 머리통 집어봤고요. 더 열받으면 문제집 째가지고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니 같은 놈은 공부할 자격도 없다 하면서 애 올려가지고 막 제고 그러더가죠. 저는 이상하게 분명히 제 마음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자녀에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죠. 이 잠순에 가면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다 아는데 여기 아직 어린 엄마들이니까 저는 모르죠. 저는 잠순에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차마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아이를 와이프한테서 뺏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키는데 이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내가 사이코인 거라 사이코. 근데 풀타임 사이코는 아니고요. 파트타임 사이코. 이게 뭐 맨날 그런 것 같으면 정신과 가서 항우울제를 복용한다든지 뭐 약물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지점에서만 그러니까 이거 뭐 대책도 없어. 거기다가 예를 들면 가면 수학 문제 4개 틀리면 맨날 그러면 발로 차나? 그것도 아니에요. 엄마들도 뭐 시어머니한테서 무슨 뭐 전화 받은 날? 이런 날 좀 뚜껑이 더 쉽게 열리고 똑같은 조건에서도 그죠? 어떤 데 뚜껑이 안 열리고 이렇죠. 그러니까 파트타임 사이코라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전부 이 괴롭죠. 충동 조절 장애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었어요. 한 2시간 지나면 근데 이 증세가 완화되거든. 제정신 돌아와가지고요. 아까 쨌든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박았던 문제집 다시 꺼내가지고요. 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정 안 되면 뭐 다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애들 문제집 던지고 뭐 째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자기를 포기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원상복구 시키고 우울하게 이제 울면서 자러 들어간 애 방에 쫓아가가지고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저도 같이 울면서 이제 아빠가 잘못했어. 아까 아빠 미쳤나봐.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막 울면서 사과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애는 또 내일 또 그럴 거 알면서도 용서해 주죠. 저 이 짓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저는 뭐 교육 전문가로서 온 게 아니고요. 선배 학부모로서. 그 시간이 짧아서 제 실패와 좌절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드리는 말씀의 전제가 뭔가 하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심한 사이코였다. 그러니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걸 생략한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수학문제 채점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애가 잠들고 나서 채점했어요. 잘 때 자고 나서 채점하면 좀 낫잖아.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수학 4문제를 했어요. 저하고. 학교 수학은 이제 교과 수학은 잘하는 편이어서 그냥 학교에 맡기고 이제 이른바 심화 문제를 다룬 거죠. 지금 시중에 나오는 이제 초등학교 수학 문제집 보면 보통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난이도를 나눌 수 있어요. 교과서와 익힘책 수준을 1단계라고 한다면 5단계는 이제 올림피아드 수준이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올림피아드는 별로 이렇게 사라지는 추세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사고력을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집은 4단계 정도라고 하죠.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4단계 문제집, 요즘은 뭐 일반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아주 우리가 잘 모르던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원리와 심화편으로 나눠져서 원리는 3단계고 심화는 4단계인데 우리 아이가 그거 이제 그때는 안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하루에 4문제씩. 저는 5문제 하자고 주장했고 애는 3문제만 하겠다고 버텨서 타협한 거죠. 하루에 4문제씩. 4문제 하면 한 10달이면 한 권이 끝나요. 그리고 끝나면 나머지 한 달 한 오답 처리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다음 학년 걸 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놈의 하루에 4문제를 채점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애 자고 난 다음에 채점을 했어요. 근데 며칠은 그냥 조용히 갔는데 어느 날 이 4문제가 다 틀린 거라.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방을 문 발로 차고 들어가지고 자는 놈 깨워가지고 찬물로 세수시켜가지고 오답 처리를 시켰어요. 근데 또 그거 하고 나도 이게 참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또. 근데 성질 급한 이건 어찌할 수 없고. 부모교육 받아보면 뭐 아이메시지 기법을 쓰래요. 들어봤어요? 나전달법. 아이의 행위를 질책하지 말고 그 행위 때문에 생긴 부모의 감정을 전달하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애야, 아빠는 네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오답이 많이 나오니까 아주 속이 상하단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숨 넘어가려고 해요. 저는 이게 안 돼요. 물론 선천적으로 부드러운 분도 있고 좀 그죠? 느긋한 분도 있고 이런데 저는 굉장히 성질이 급한 축에 속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성질 급한 사람만 뚜껑 열리는 게 아니더라니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게 정말 컨츄리하게 생긴 엄마들이 집에서 막 뚜껑 날아가는 이야기 들으면요, 저한테 맨날 상담하러 오거든요. 근데 안 믿어져. 엄마도 화를 내요? 하면서. 화내게 생긴 엄마도 있어요. 좀 신경질적으로 생기고, 뭐. 좀 못됐게 코 똑하고 이런 엄마들이 있는데, 그냥 평평하게 생긴 엄마들 화 잘 안 낼 것 같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 생겼거든. 우리 와이프는 학교에서요, 신사임당 소리 들어요. 사임당 소리 듣는다니까. 얼굴 좀 평평하 해가. 어떤 애들은요, 고등학교에서 엄마라 해요. 선생님, 우리 와이프 보고.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고 이런데, 알고 보면 안 그렇다니까. 지 성질 나면요, 식탁에 차려있던 확 쓸어가 땅바닥에 팽 쳐보고. 저는 평생에 한 번도 못 해본 걸 와이프가. 그러다 수학 또는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도 자주 아이들한테 이제 상처를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또 책 읽기 가지고 우리 잘못하면 뚜껑 날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학활동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맡기고요. 요즘은 또 엄마들이 그렇게 막 책 읽고 나면 확인하고 싶고 제대로 읽었는지 막 불안하니까 막 쫓아가서 묻고 이러니까 또 훌륭한 전집 출판사들이 책 뒤에다 또 문제지를 2장, 2쪽, 뭐 3쪽 붙여준다? 문제 만들려고 수고하지 말고 그냥 이거 물어보라고. 야, 이건 책도 아니에요, 이거는. 교재지, 교재. 문제집이지, 문제집.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어린이 책을 제대로 만나서 읽으면 그 책의 재미를 느끼거나 아니면 책으로부터 감동을 받거나 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실제로 아이들에게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자라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만 많으면 막 진짜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추수했던 아이들에게서 일어난 반응이나 이런 걸 다 말씀드릴 텐데 이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11시 반까지 뭐 가야 된다니까. 실제로 우리 애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지금 교육감님 말고 이전 교육감님이 있었는데 장기 집권하신 교육감님이 있어요. 신상철 교육감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딱 교육감이 되고 나서 대구광역시 교육의 첫 번째 화두를 창의력 신장으로 잡았어요. 지금 교육감님 뭐로 잡고 있어요? 모르죠. 행복. 대구 행복교육 이렇게 말해요. 그 심리학의 오랜 트렌드가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고전 심리학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릴 때 받은 상처,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했어요. 그 인간의 부정적 경험, 부정적 정서를 연구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모교육 잘못 받으시면요, 또는 그죠? 심리학 공부 잘못하면 엄마를 원망하게 돼.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이런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문제는 원인은 발견하는데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최근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20세기부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를 중심으로 인간의 부정적 정서에 주목하지 말고 인간의 긍정적 정서에 주목해보자. 이제 부정적 정서를 연구하는데 지겹다. 이런 주장이 이제 대두됐죠. 이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요즘 긍정심리학 이렇게 불러요. 이 긍정심리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도록 거죠. 서울시 교육감 하시던 문영린 교수, 서울대 교육학과 문영린 교수를 비롯해서 우리 대구에 있는 우동규 교육감님도 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긍정심리학을 주로
이렇게 화두로 해서 대구 교육을 이제 이렇게 실시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대구 행복 교육 이렇게 잡혀 있죠. 근데 이제 이전 교육감님은 창의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각 초등학교 대표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에 모아놓고 대구 교대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8문제가 나왔어요. 읽기 영역 2문제, 수리 영역 2문제, 사회 영역 2문제, 과학 영역 2문제 이렇게 8문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수가 190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240개인가 있죠. 우리 애는 아주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를 다녀서 학교 대표로 쉽게 뽑혔어요. 아무 뭐 영재교육이니 뭐 이런 거 없었는데 그 대회에 이제 대구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이 모여있는 경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있죠. 거기서 대거 출전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는데 애가 갔다 오더니 발표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상처받을까봐 발표날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책 열심히 읽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발표날이 됐는데 우리가 몇 등 했게요? 1등? 1등 못해서 미안해요. 그때 금메달 1명, 은메달 3명, 동메달 5명, 9명에서 시상을 했어요. 우리 애 5등 했어요, 5등. 그때 2등 한 애는요, 대구에서 그 당시에 우리의 학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였어요. 저 달 쓰고 있는,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를 나와서 한국과학영재학교 갔다가 2년 만에 졸업하고 프린스턴 간 이런 유명한 애가 있어요. 걔가 출전했는데 걔는 뭐 대구 바닥에서 뭐 수학, 과학 뭐 모든 것이 1인자였어요. 근데 걔도 그 대회에서 2등밖에 못했어요. 우리는 근데 완전히 듣보잡 초등학교 다녔고요. 뭐 어떤 영재교육이니 뭐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동메달 받았다니까? 거기 나온 문제를 제가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시간만 많으면 뭐 문제 다 이야기해 줄 텐데.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알아요?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을 내주셨어요. 지금 많은 이제 생명체들이 멸종하고 또 새로 등장하고 이러는데 은행나무는 지구의 역사 뭐 몇억 년 동안 아직도 멸종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지문을 쭉 주고 문제가 딱 한 문제.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아직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서술을 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이런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애가 거기서 차마 말 못하겠네. 체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좋은 어린 책 읽기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네, 실패는 생략한다고 했어요. 저기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제가 애 잡고 뭐 애하고 막 칼부림하고 이런 거는 다 생략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우리 아이 25살 때 제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하니까 일반이거는 꼭 그냥 말하면 되겠는데 아빠 걔가 대답해야 말한다. 아빠 왜? 시험이 와 이래 심노.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시험? 로스쿨 입문시험. 내가 로스쿨 입문시험 치러 간 거라 8월달에. 제가 이제 어릴 때 항상 내가 서울법대 가서 판검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주위에 친척들도 그렇게 저를 격려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고 친척집에 전전하다가 중고등학교 공장 다니고 뭐 이랬으니까 겨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경대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니는 아빠를 대신해서 어딜 가? 서울법대.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그리고 실제로 잠수내 글도 그렇게 썼고요. 우리는 전국 수석도 가능합니다 하면서. 그 정도로 애가 성적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뭐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지 전국에 있는 명문대 법대를 다 없애보더라. 근데 제가 얼마나 열받은지 몰라요. 법대를 다 없애고 학부를 졸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죠. 선진적인 학제를 도입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경영학과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한테 세뇌를 당했겠죠. 우리 옛날 그 고리타분한 세대들은 항상 이거 뭐야 사자 돌림 이런 거 좋아하잖아. 요즘 수승고마들도 아직도 그렇더라. 의사, 개사코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좁게 생각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르죠.
완전히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로스쿨에 관심도 없어요. 지금 계속 해외로 나가겠다고, 옛날부터. 헬조선이라고, 뭐, 금수저나 판을 치고, 막, 부정 뭐, 채용하고, 뭐, 이렇게 쌓고, 뭐. 그래서 더러워서 한국에 못 살겠다 그랬어요. 농담이에요. 그래, 로스쿨에 하여튼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쥐가 좀 미안했나봐. 그 25살 때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치러 간 거예요. 아니, 입학을 의사가 없이 그냥 치니까 여기 지나가는 길에 친 거죠, 뭐. 근데, 제가 그렇게 비웃었잖아요. 아빠 와 이리 심록해가지고. 보통 애들요, 기말고사 치고 와서 씹딱하는 놈들 보면 다 70점이에요, 70점. 애들 난이도 구분이 안 돼. 특히 1학년, 2학년, 요런 애들. 뭐 어려운지 쉬운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1학년짜리가 3명 있어요. 이모들하고 이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를 키웠던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연습시키고 있는데, 얼마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5보다 1 더 큰 수를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애들이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라. 네모박스 딱지로 다음 해놓고 기억 4, 니은 5, 디귿 6, 리을 7 요래 놨잖아요. 그러면 다 디귿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애들 3명이 똑같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네, 5 옆에다 6이라고 써놓은 거라 그냥. 디귿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문제를 이해를 잘 못하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검색해보면 기상천외한 대답들 많이 나오죠. 뭐 웃기는 대답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이 시험 난이도도 몰라. 그렇게 혹시 기말고사 치고 와서 씹딱하거든. 기대하지 말라. 미리 상처받는다고요. 진짜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애들은 한 문제가 아리까리한 거라. 나머지는 다 확신하는데 한 문제가 막 자신이 없어. 이런 애들이 집에 오면 아이고 어려웠어 하면서 그 문제가 뭐 확신이 없어 이렇게 한다니까. 이런 애들 보면 96점 아니면 100점 이렇게. 또 우리 애가 로스쿨, 그것도 보통 시험도 아니고 로스쿨 입문시험을 치는데 시험이 와 이리 심노 이렇게 하길래 내가 아이고 봐라 알아봤다 하면서 평소에 좀 책 좀 일찍 하면서. 우리 애는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책을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입시해줘요, 입시.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대학 갔죠? 놀아야죠? 우리는 맨날 홍대 놀러 가가지고 뭐 불금을 보내고 막 이러더라고. 제가 하루는 기숙사 올라갔는데, 1학년 때, 기숙사 방에, 책장에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이게 대학생 맞나 몰라. 그리고 군대 갔다 왔죠? 또 취업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커서는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비웃으니까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한 달 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지수원 번호를 딱 집어넣고 성적을 딱 띄워가지고 그걸 캡처해가지고 카톡을 보냈다니까. 로스쿨, 전국에 로스쿨 정원이 몇 명인 줄 알아요? 2,000명. 대구 같으면 경북대학교 로스쿨, 광역시도마다 하나씩 있어요. 경북 같으면 영남대학교 로스쿨 이렇게. 그리고 다 합치면 2,000명이에요. 2,000명. 보통 한 7,500에서 8,000명 정도가 시험을 쳐요. 한 경쟁률은 3.5대 1 뭐 이렇게 되죠. 우리가 7,500명이 친 그 시험에서 몇 등이잖아요? 지금 내가 자꾸 등수를 묻죠. 120등.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2과목 딱 쳐요, 2과목. 하나는 언어 이해, 하나는 논리 추론. 법률가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 이 두 요소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달랑 2과목 합해서 70문제밖에 안 나와요. 35문제씩. 그리고 이 시험은요, 독특한 게,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교재가 없어, 교재가. 왠지 알아요? 학부를 졸업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지적인 왕성한 연령대 20대 중반에서 보통 30대 중반 사이의 청년들이 이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따로 없는 시험. 다시 말하면 짧은 단기간 내에 준비가 불가능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 두 주제와 관련해서 언어 이해와 논리 추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라왔는가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평생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시험이죠. 거기서 우리 애가 120등 했어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영고대 정원이 각각 120명. 성균관대 80명, 한양대 80명. 이게 메이저 5대 로스쿨인데 그거 합하면 한 500명
4,500명 되죠. 물론 로스쿨은 이제 이 로스쿨 입문식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인 외국어 성적, 또 학점, 또 자기소개서, 또 면접 이런 게 이제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우리 아이가 그때 보통 경북대학교 로스쿨을 하면 이 시험에서 한 110점 맞으면 돼. 표준 점수 110점. 근데 우리 아이는 137점 받았거든요. 점수가 뭐 엄청나게 남죠. 인마 이게 근데 이런 점수 받고도 로스쿨 안 가는 거 보면 참 아까워 죽겠어. 근데 문제는 우리 애가 그때 한 말이에요. 카톡으로 그 성적표를 저한테 인증샷 날린 다음에 카톡으로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알아요? 얘는 한 번도 제 공로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아빠가 지 잘 키웠다 이렇게 절대로 인정한 적이 없고 지가 똑똑해서 그렇다. 근데 이날 처음으로 카톡에다 대놓고 와 내가 어릴 때 아빠가 한테 끌려가지고 어린이 서점 다닌 것이 그리고 초등학교 때 문제 해결 길잡이를 하고 중학교 때 A급 수학을 한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딱 이렇게 하더라고. 처음으로 제가 인정받았잖아요. 그때 저도 알았어요. 아 어린 시절의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이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책을 많이 읽어서 이번 국어시험에서 이번 기말고사에서 한두 개 더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주제를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이렇게 잡았죠. 저는 어찌하든지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엄마들을 설득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이거 잘 모르죠 아직.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인지 능력이 책 읽기를 통해서 자라요. 콩나물 자라듯이.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정서적인 안정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맨날 우리가 애들 자존감 낮추는 이야기 하죠. 하루 종일 하는 말을 mp3로 녹음 한번 해보세요. 전부 지시 확인, 질책형 이런 말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애를 예외적으로 뭐 훌륭한 엄마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공자님 후예라든지 뭐. 근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저도 그렇고요. 맨날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거든. 잔소리하고 했나 안 했나 하고 동생 왜 때렸어 하고 니는 언니니까 참아야지 하고 뭐 숙제는 했어 왜 미뤄 뭐 양치는 똑바로 했나 뭐 눈곱 띄야지 뭐 하루 종일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2년 전에 EBS에서 신년 특집으로요 다큐멘터리 3부작을 제작했어요. 그 다큐멘터리 주제가 뭐였는지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 라는 주제였어요. 그리고 실험을 했어요. 평소에 수학 점수의 평균이 똑같은 두 집단 10명씩을 딱 뽑아가지고 수학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실험을 하는가 하면 한 집단은 시험 치기 전에 10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쁘고 우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은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나서 딱 수학시험을 딱 쳤어요. 10분 동안 딱 그런 실험을 한 다음에 평소에는 똑같은 평균을 보이는 두 집단이 이 실험을 딱 해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린 집단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 집단의 평균보다 7점 낮았대요. 평균이. 엄청난 차이죠, 이거. 그때 딱 전문가가 등장해가지고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 10분 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를 떠올린 아이가 평균이 7점이나 낮다면 하루 종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한테 물어요. 정답이 뭔지 알아요? 하루 종일 우리한테 잔소리 들으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바보 되는 거지, 바보. 왜 반응이 없네? 우리 애는 아니다 이거지? 저는 해보니까 애 키울 때요 제가 한글을 직접 가르쳤거든요. 달력 띄가지고 달력 뒷장에다가 하루에 4글자씩 가르쳐요. 기역, 미음, 디귿, 이을. 둘째 날은 미음, 비읍, 시읒, 이응. 그렇게 써주고 따라 쓰게 하고 스케치북에 따라 쓰게 하고 이랬어요. 하루는 디귿을 쓰라는데 인마 이게 거꾸로 쓰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머리를 한 대 콱 집어갔어요. 그랬더니 똑바로 쓰대. 아 이거구나. 쥐 박으면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숫자 3을 가르치는데 1, 2, 3, 4 가르치는데 또 3을 거꾸로 쓰네. 그래 딱 또 쥐 박았죠. 그랬더니 똑바로 쓰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이 이걸 숫자나 문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찍는 거예요. 사진을. 그러니까 애가 쓰는 건 이거나 똑같은 거지.
근데 아빠가 때리니까 반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젖으로 맞았지.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아,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쥐 박아야 되는 거. 이래가지고 실제로 초등 저학년 때 이제, 뭐, 수학 같은 거 하다가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하니까 제 목소리가 또 보통 커요. 인상 무섭게 생겼죠. 그러니까, 애가요, 저를 바라보던 이 눈동자가 팽그르르 도는 거라. 초점을 잃고. 지금도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짠해요. 너무 미안하고. 나는 좀 고함지르고 이러면 애가 정신 차려서 잘할 줄 알고 너무 무식하게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애는 막 무서워가지고 초점을 잃고요. 그 다음부터 눈을 어디 둘 줄 몰라가 뱅뱅뱅 돌고 있어. 참 이상하더라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정서적 안정은 찌랄이고, 이런 찌랄이라는 말 쓰지 말았겠네. 정서적 안정은 저리 가고, 내가 상처 안 주면 다행이죠. 근데 우리는 맨날 애 잡고 상처 주고요, 뭐. 그건,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아이는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애 처음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캠프 간다고 하더라고요. 캠프를 2박 3일 간다는데 내가 왜 그랬 슬픈지. 처음으로 이제 엄마 아빠를 떠나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캠프를 간다는데, 또 캠프 가면 무슨 촛불의 밤 한다고 편지를 써서 또 보내라네? 그때 거기서 읽어준다고. 근데 그때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엄마들 떠나던 날이 생각났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2학기 초반이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우리를 함께 케어할 수 없게 됐어요. 삼형제를. 그래서 형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주에 있는 안경점에 사원으로 취직하고, 저하고 동생은 또 다른 친척집에 이제 떠나게 됐거든요. 엄마가 기차를 타고 친척집에 가는데, 우리 엄마는 혼자서 이제 삼형제를 키워야 되니까, 정말 단돈 10원도 아끼고 절약하고 그렇게 사시던 분인데, 저하고 동생은 이제 친척집에 보내는 거예요. 저는 큰 외삼촌 집, 동생은 작은 외삼촌 집.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요. 기차칸에서 엄마가 평생 처음으로 홍익회에서 파는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 사가지고 우리 하나씩 까서 주고 엄마 하나 까먹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와, 우리 엄마 웬일이지? 하면서, 오늘 이런 거 뭐라 하죠? 개탄네, 엄마 말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 와, 우리 엄마 웬일이지? 막 이렇게 생각했어. 나중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야 비로소 그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먹먹했을까, 얼마나 무너졌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저는 애 영 보내는 것도 아니고 친척집에 형편이 안 되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겨우 유치원에서 캠프 가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엄마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막 울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근데 이게 가끔 이런 일이 있지, 평소에는 맨날 잔소리하고 고음치고 발로 차고 이러잖아요. 애 자존감이 낮아질 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저학년 때 1학년 때 일기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어요. 요즘 꼬마들 보면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다는 말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한 3, 4학년 되는 아들하고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그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생각을 나누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거 해보면요, 큰애들이, 그죠? 동생이 미워 죽겠다는 이런 주제의 그림책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하다가 네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을 써보라고 하면 동생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써요. 아이들은 죽는다는 말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는데 동생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 이걸 이제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이게 잘 안 되고, 그죠? 항상 혼내고 질책하고 이래서 애 기죽이고 이러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이게 되는 거라. 내가 맨정신은 안 돼요. 근데 어떤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책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책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아이한테 표현해야 되잖아요. 좋은 어린이책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최숙희 씨라고 유명한 중견 그림책 작가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이죠.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엄마가
꼬마 보고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여자아이 보고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했어. 혼자 목욕해 하면서 엄마 바쁘니까. 그래서 애가 이제 혼자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거품 풀어가지고 목욕하는 거예요. 근데 거품이 너무 신기한 거라. 그래가지고 거품 계속 풀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온 목욕탕에 거품으로 도배되고 막.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안 나오니까 문 벌컥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목욕탕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뚜껑 열려가지고 뭐 그때부터 막 또 막 왁 하면서 막 뭐라 하고 막. 내가 언어의 제안을 받으니까 뭐 말을 못하겠네. 원래 내가 쓰던 말을 써야 되는데 저는 슬럼가에서 자라가지고 이게 B급 언어를 써야 내가 속이 후련한데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발 욕 좀 하지 말라. 강의하면서 욕 좀 하지 말라. 찌랄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엄마가 또 막 찌랄 하잖아요. 막. 그러면 애 자존감이 툭 나죠. 너는 뭐 엄마가 목욕하라 해고 목욕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하노 싶죠. 나왔어 이제 닦고 씻고 이제 엄마가 또 웬일인지 기분이 좋은지 짜장면을 하나 시켜줬어요. 짜장면이 너무 맛있잖아요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도 튀고 저도 튀고 방바닥에도 흘리고 막 입에도 묻고 철갑을 했어요. 엄마가 또 보니 또 막 뭐락하고 막 애 자존감을 낮추는 거야. 또 좀 있으니까 뭐 스케치북에 그림이나 그리고 놀으래. 그래서 스케치북에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케치북이 너무 작잖아. 그 옆에 마침 넓은 벼락박이 있어가지고 벼락박이나 막 그림 그리고 놀았어요. 또 엄마가 어디만은 또 벽에 낙서했다고 막 뭐락하고 막 애가 점점 작아지는 거야. 이 최수기 작가는 애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걸 애가 작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환타지처럼 묘사했어요. 나중에 되니까 애가 사라졌어요. 너무 작아진 거야. 그제서야 이 엄마가 놀래가지고 딸 찾으러 다니는 거야. 애가 안 보이니까. 막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울면서 우리 딸 못 봤냐고 막 하고 있어요. 여기 가서 가고 저기 가서 가고 막. 알고 보니까 얘가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다가 갑자기 엄마가 막 울면서 돌아다니니까 깬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까 막 그렇게 막 날뛰던 엄마는 간 곳이 없고 딸 없어졌다고 막 울면서 찾는 엄마가 보인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심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엄마가 딸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사랑해 하고 막 아까 엄마가 미안해 하고 우리가 맨날 밤마다 하는 짓 있죠. 그걸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먼저는 이 책을 읽는 꼬마가 이 책의 주인공 꼬마하고 자기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동일시. 작년에 보니까 여러분들 엄마들 태양의 후예에 다 꽂혀가지고 송혜교하고 지를 다 동일시 해가지고 저는 작년에 진짜로 내가 뭐 전혀 모르는 곳에서 카톡이 왔어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엄마들이 본방사수 하려고 10시에 본방하는데 9시부터 기다리는데 긴장하고. 그래서 아빠들은 무조건 저녁을 먹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도 거실에 얼쩡거리면 안 되고 안방에 들어가서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 본방이 11시 되면 끝나는데 끝났다고 안심하고 나와서 테레 앞으로 지나다니면 안 된대. 왜? 아직 엄마들 뇌리 속에는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동일시죠, 동일시. 송혜교하고 내가 동일시 된 거예요. 그리고 둘이 갈등을 겪을 때 막 안타까워하고 막 오해가 헤어지고 하면 막 그죠? 속상해하고 다시 또 어떻게 오해가 풀려서 만나서 뽀뽀하고 이러면 내가 뽀뽀하는 것 같고 막. 이 과정이 카타르시스예요. 막 엄마가 울고 엄마가 울면서 찾아다니는 걸 보고 나도 혼나면서 또 울고 애가 그러면 내가 아까 낮에 엄마한테 혼났던 것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뭐 이렇죠.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듣고 나면 뭘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내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른 아이들도 다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엄마가 아까 화는 냈지만 그게 엄마의 진심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렇게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요. 정서적으로 저절로 안정되게 돼요. 우리가 다 못하는 영역에서 아이를 치유한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원래 강의하는 거 모르죠. 제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인터넷 서점,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어린이 서점이나 동네 서점이 경영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단골로 다니던 어린이 서점 주인이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해달래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강의하고는 아무 상관, 내가 이렇게 동네 아줌마들 만나면서 살리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동안 도움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서점원 엄마들 대상으로 그때 10몇 명인가 모였어요. 강의를 했는데, 이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주부터 매주 그 서점에서 공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 13년째. 11년째까지는 그 서점에서 했는데 그 서점 드디어 망했어요. 재작년에.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를 도와서 자기 집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샀던 좋은 어디책 다 저한테 기증하고 이래가지고 몇만 권을 기증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연구소를 차린다고 어떤 엄마가 엔젤 투자자가 돼가지고 이 강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그림책 한 권씩 선택해가지고요. 엄마들한테 읽어줘요. 그럼 엄마들 또 다 듣는다? 신기하죠? 애기도 아닌데 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인데 제가 그림책 읽어주면 다 들어요. 주옥 같은 그림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선택해서 제가 읽어주고 여기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면요. 말하는 저도 행복하고 듣는 엄마들도 다 울고요. 제 강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손수건 없이 못 듣잖아요.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엄마가 꼭 오랑우탄 같은 엄마가 막 뛰어나오더라고. 눈덩이가 뭐 시퍼런 거야 갑자기. 난 저 왜 저 지금 남편한테 맞았나 이런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마스카라 지워져가지고. 어떤 엄마는 강의 듣다가 막 뛰어나가요. 어디 가놓고 하면 말은 안 해. 나중에 한 30분 있다 돌아와요. 차에 가서 울고 온다고. 너무 복받쳐가지고. 아까 말한 예를 들면 그런 책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위로하고요. 용기도 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면이 깨끗해져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학교 가도 우리만 뭐 그런 게 아니라 학교 가도요. 아이들은 긴장하죠.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웃고 다니는 것 같지만 새학기가 되면 다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새학기에 몸살도 많고요. 입술 터진 애도 많고요. 또 비교당하고요. 힘센 놈한테 뭐 얻어 터지기도 하고 이 학교 생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물론 친구들마다 저렇게 노는 면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좋은 어휘책을 읽어준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 요즘 엄마도 또 안 이러더라고. 어느 날부터 뭐 프랭클린 다이어리 이런 게 유행해가지고 막 시간을 아주 쪼개가지고 막 쓰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막 엄마들 학교 갔다 오기 전에 미리 식탁에 과일 딱 깎아놓고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빨리 과일 먹고 손 씻고 할 일 하자 하면서 스탠바이야 스탠바이. 너무 여유 없이 그러면 안 돼요. 갔다 오면 좀 쉬어야지. 릴렉스. 그리고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더니 좀 이런저런 일들을 좀 떠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엄마들 들어주기만 해도 애들은 많이 치유돼요. 막 굉장히 중요한 안전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같으면 이제 듣고 벌떡 일어나서 학교 쫓아가야 되지만 웬만한 건 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엄마는 또 듣다가 뭐 누가 내 때렸어 하면 막 또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일나가지고 막 또 바로 따님 찾아가고 막 이런다. 그러면 애들이 다음부터 엄마한테 말 안 해요. 우리 엄마가 사건을 너무 키우니까. 그냥 대충 들어주기만 하면 돼. 위험한 거 빼놓고. 안전이나 뭐 왕따나 폭력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요. 그냥 웬만한 건 들어주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풀려서 또 놀러 뛰어나가고 이러죠.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 아마 제 부탁이기도 하지만 모든 아빠들의 부탁이기도 할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그죠? 엄마 무릎에 앉혀놓고 좀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이런 책이라도 한 권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일과를 시작한. 저는 지금도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산 기억이 많이 없는데 초등학교 때 엄마를 떠났다 했죠. 그 후로 뭐 그 직업훈련소 다니고 공장 다니고 뭐 이러면서 엄마하고 같이 산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어느 날인가 밤에 공장에 갔다 왔어요. 야간하고. 그럼 낮에 오전에 주무시고 오후에 일어났어요. 내가 학교 갔다 오니까 자기 무릎 빼고 누우래. 누우니까 귀를 후벼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말로 묘사하기 어려운 그 포근함, 따뜻함. 엄마 무릎 빼고 누운 것도 참 드문 일이지만 거기서 엄마가 또 귀를 후벼줘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기억을 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 나이가 되었어도.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이런 기억을 남겨줘야죠. 아이들 학교 갔다 돌아오면 무릎에 앉혀놓고 아니면 꼭 안고 그죠? 정말 주옥 같은 그림책 하나 읽어주고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도 말해주고 또 학교 가서 수고했다고 하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면 아이도 훨씬 나아지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좋은 어린이책들이 이걸 가능하게 해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우리 아이는 무심한데도 저하고 같이 책을 읽다가 같이 많이 울었어요. 뭐 나의 라임오렌지나 뭐 이런 거 읽다가도 무척 울었고요. 또 초등학교 어떤 3학년 학급에서 일어난 어떤 이야기, 내 짝꿍치 형제라는 그 책이 있어요. 아, 이거 읽다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또 일본의 유명한 동화, 우동 한 그릇 이런 책 읽다가도 울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책을 읽다가 울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내가 감동이 돼요. 야, 이게 책의 맛을 아는구나. 책이 주는 감동을 느꼈구나. 어느 날은 책을 읽다가 저하고 우리 아이하고 같이 울고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뛰어와가지고 보고 남편 들고 애도 우니까 자기도 울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치유되고 그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이런 거죠. 여기 시계가 없어요, 근데? 아, 저거구나. 요리 가자. 자, 이제 30분 다 돼갑니다. 아유, 이건 생략하고요. 근데 엄마들이 책이 중요한 줄 아는데 문제는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전부 교원 언니들이 맹활약하는 바람에 여기도 교원 언니들 있죠. 미안해요. 뭐 교원 언니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자, 책을 구입하거나 책 읽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집을 이거 찍었는데 우리 집하고 비슷하죠. 안 그래요? 많은 엄마들이 언제 우리 집 왔다 갔어요 하더나. 그리고 이 부분에 밝은 엄마들은 저기 무슨 책인지 다 알대. 저기서 저까지는 프레벨 거고 저기서 저까지는 웅진 거고 저건 교원 거고 하면서 막 아이고 책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모르니까 막 사재는 거죠. 슬픈 일이에요. 제가 지금도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애기들 옷 살 때 애기들이 조금씩 자랄 때마다 거기에 맞는 옷을 사죠. 안 그래요? 신발도 그렇죠. 근데 옷이나 신발보다 훨씬 예민한 이 아이의 정신적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겁도 없이 저렇게 책을 막 한꺼번에 뭐고 이거 내가 물은 저리 갖다 놓고 아니 책을 어떻게 그래 한꺼번에 100권씩 200권씩 겁 없이 사요?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아니 저하고 같이 연구소에 근무하는 저 뒤에 저 카메라로 이 강의 찍고 있는 저분도 10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3천만 원치를 도배했다 하대? 한 방에. 그래도 애 방에요 3면이 안 찬데 옹진, 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뭐 아가월드 이런 걸로 뭐 이거 뭐라 해요? 메이저 브랜드? 비싼 걸로. 아 그래도 한 방이 꽉 안 찬대. 그리고요 저 책 저거 사놓으면 읽을 것 같아요? 장식이지 인테리어지 인테리어 저건 책이 아니고. 근데 인테리어 치고 너무 비싼 인테리어 아니에요? 이게 싼 건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치면? 그리고요 안타까운 게 이제 아이들 학교 들어오죠? 근데 저 본전 생각 나잖아. 그래서 전집 쳐다보다가 애 쳐다보다 전집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가 뚜껑 열리는 거야. 언젠가 읽겠지 하면서 시간은 자꾸 가고 가면 어떤 날은 열받는다니까 상태 안 좋은 날. 교육받으러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읽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거 안 읽으면 큰일 난다 하면서 막 겁주죠, 겁. 그래가지고 막 사제잖아. 아, 저도 우리 연구소 만들면서요, 공공도서관에서도 우리 연구소에 3,000권인가 기증했고, 또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막, 어떤 엄마는요, 잠순회에서 저하고 친해진 엄마는 자기 집에 있는 책을 애 다 키우고 나서 3,000권을 기증하는 엄마도 있고요. 그 책이 산더미처럼 왔는데, 제가 이제 학습만은 다 버리고요. 전집 다 버리고. 근데 엄마들이 저하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강의 듣고 다 친해져가지고 저를 돕고 막 자원봉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 중에서 괜찮은 전집도 있다고 막 우기면서 버리지 말라고 막 해가지고, 제가 2종류의 전집을 연구소에 놔둬봤어요. 하나는 옹진에서 나온, 뭐지, 그거, 어제 뭐라 했지, 내가? 에? 아우, 무슨, 옹진에서 무슨 백과? 비주얼 백과, 그래. 옹진 비주얼 백과 5만상 비싸잖아, 또. 알아요? 네.
그거는 너무 아깝다 하면서 비싸기도 하다고 버리지 말래. 그러니까 내가 2질이나 놔뒀어요. 또 하나는, 그래도 전집 중에도 가끔씩 창작 동화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 있다 하면서. 프레벨 테마 동화 1, 2 하면서. 근데 놔뒀어요. 놔뒀더니,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딱 같은 높이로, 애들 눈높이로 해가지고, 주옥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가를 받는 그림책들하고 1000권 정도 있는데, 그 옆에다 같이, 프레벨 테마 동화 1, 2하고, 옹진 비주얼 백과하고 놔뒀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프레벨 테마 동화는 손댄 애가 하나도 없고, 또 뭐라 했지? 웅진 뭐라 했지 내가? 비주얼 백과는 딱 한 명이 딱 한 번. 인마 이거는 자동차 매니아예요. 지금 범어초등학교 4학년인데, 자동차 관한 책 다 읽고 나서 더 이상 자동차에 관한 책 없냐고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웅진 비주얼 백과 뒤져가지고 자동차 편, 그거 보여줬어요. 그거 딱 한 번 보고 덮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버렸잖아요, 다시. 생각보다 진짜 좋은 어린이 책을 만나면 그렇지 않은 책과 금방 비교가 돼요. 어제인가 네이버 뉴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기보다 더 예쁜 연예인 둘하고 무슨 스파 수영장 모델 촬영했다 하대? 이태희죠. 이태희? 누구하고 찍었다고요? 아주 이쁜 박한별하고? 같은 기사 보셨네. 같이 이거 스파 그 홍보 광고를 촬영한 거라. 촬영하고 와서 이태임이 막 울었대잖아. 통곡을 했대. 왜냐하면 박한별의 몸매에 비하니까 지 몸매는 몸매도 아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박한별, 이태임이 여기 나타난다고 한번 쳐봐요. 올킬이지, 올킬. 자, 이런 거라. 정말 좋은 애를 만나면요, 손이 안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 아이들을 다룬, 자기들이 주인공인 그런 그림책들은 애들이 사가지고 가슴에 품고 나가요. 나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이 책의 맛을 아는 거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책이 주는 재미나 감동을 느끼는 경험을 어릴 때 해야 책 읽기가 습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들 이제 제일 유혹당하기 쉬운 오류가 뭔가 하면요, 지식을 많이 아이들이 알게 해야 된다, 이런 오류가 있어요. 지식 중심의 책 읽기. 전집 보면 대부분 지식이죠. 역사, 경제, 개사코 있잖아요. 그 제가 엄마들 묻잖아요. 애들 수능 쳐요 하면서. 그래서 전집 보면 사회탐구 전집 하면서 5세에서 6세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탐구는 이거 수능 용어인데, 수능 사회탐구, 과학탐구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도 문과 애들이 경제를 제일 선택 안 해요. 문과 선택하면 11과목, 이과 선택하면 8과목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선택 안 하는 게 경제거든. 어려웠어. 제일 쉽게 선택하는 게 사회문화나 한국지리나 윤리 이런 거 선택해요. 근데 이걸 뭐 5세, 6세가 경제, 뭐 역사 이렇게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한 아이가, 한 개인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훌륭하다고, 똑똑하다고 평가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식은 검색하면 다 나오죠.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거기서 이제 취사 선택하는 능력,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검색에서 나온 지식과 정보를 잘 융합하는 능력,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짜집게 하는 능력, 요즘 유행하는 안철수식으로 말하면 융합이나 통섭하는 능력, 이런 거죠. 그게 이제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많은 것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중학교 가서 일주일만 읽으면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어릴 때 책의 맛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죠. 책의 맛. 실제로 제가 뭐 많은 경험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그만하고요. 진짜로 아이들이 초등 시절에 책 읽기가 습관이 되려면 이 4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이 뒷골목 오피스텔에 있는 독서논술 전문 학원 보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보내면 그래도 뭐 전문가들이 몇 권이라도 뭐 권해주니까 읽겠지 하고 있어요. 습관이 안 되면 애들, 그리고 고학년 중학생 되면 스마트폰 손에 들리죠. 그런 순간 책하고는 빠이빠이, 영 빠이빠이예요. 어릴 때 아직 좀 착하고 이래서 엄마의 말을 좀 들을 때 습관을 잘 잡아둬야 되죠. 책을 읽는 습관,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작업. 지금까지는 첫 번째 조건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떤 것을 설득했어요.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되죠. 이건 책을 읽을 시간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많은 엄마들이 태권도 갔다가 좀 이따 뭐 어디 수학학원 가려면 1시간 남잖아? 그때 책 읽어? 이렇게 말하죠. 이러면 책 읽기 어려워져요. 습관 잡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고 쫓기죠. 게임 같은 건요, 금방 들이대기 시작해서 바로 재밌어요. 근데 책 읽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빠져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쫓기거나 이러면 책을 집중해서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애들이 이마트 2층에 뭐 서점 보내거나 이런 대형 서점 가보면 전부 뭐 들어요? 만화책들이 만화책. 왜? 집중이 안 되는 분위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책 읽으면서 뭐 만화책 읽다고 혼내면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많은 사람들 있는 곳 이런 데서. 그런 데서는 그림과 말풍선으로 이해를 돕는 그런 책들을 당연히 애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 책을 하면 안 되고 여유를 확보해가지고요. 우리가 뺏은 아이들로부터 다 뺏었죠. 시간을 뺏어가지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많이 하잖아요. 웬만한 거 다 끊고 초등 저학년 때 사실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특히 국어 관련 학습지. 특정 학습지 내가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웬만한 학습지는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학습지 할 시간에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히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이걸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이 맛있는 음식을 찌개나 국을 끓였어요. 근데 맛내려고 화학점에 태워요? 안 태우죠. 식당에서 이거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가족이 먹는데 MSG 안 태우죠. 자, 학습지를 특히 국어나 뭐 한자 이런 학습지를 하는 건 뭔가 하면 당장 한두 개 더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에 맛을 내는 MSG처럼 당장 이번 기말에서 한두 개 더 맞출 수 있는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것, 이건 유용하죠. 그런데 초등 저학년 때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 생각하는 힘, 이런 걸 이제 향상시키는 작업,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정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자야 되고 뭐 다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한 시간 중에서 가능하면 불안하긴 하겠지만 과감하게 학습지 같은 거 정리하고, 그죠? 그리고 책을 읽도록 해야 되죠. 읽어주고 이런 작업. 특히 저학년이니까 엄마들이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책을 읽어줘야 돼요. 우리 영어 다 알죠? 근데 영어책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영어책 읽을 수 있는 엄마 몇 명 없잖아요. 우리 뭐 발음 기호도 배웠고 한데 그거 읽으려고 하면 완전히 버벅거리면서 한참 걸리죠. 이게 초등 저학년도 똑같아요. 한글은 알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행간의 숨은 뜻, 저자의 의도, 분위기나 배경, 뭐 띄어 읽기 이런 거 다 고려하는 것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릴 때 가능하면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글밥 없는 책, 그림책. 또 뭐 사치한다고 막 글밥 많은 책 이런 거 찾지 말고요. 그죠? 글밥 없어도 괜찮아요. 꼭 옆집 옆에 놀러 왔을 때 우리 애가 이런 책 읽고 있어, 이거 보이고 싶으면 좀 두꺼운 책이라 해야 되잖아. 저도 어릴 때 이거 많이 의식했거든요. 남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안 그래요. 그때 멋있는 책 사는 거 있잖아요. 애 안 읽고 다 놔뒀어요. 저는 어린 책에 대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실패를 늘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한참 유행하던 아주 멋진 책 모모라고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비룡소에서 딱 멋있게 장정대가 냈어요. 아우 저건 내가 우리 아이한테 꼭 읽혀야 돼 하면서 사다 꽂아놨어요. 얼마 이게 지금도 안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글밥 안 많아도 돼요. 요즘은 특히 이게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죠? 글밥은 적고 이런 그림책 가지고 얼마든지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학년 아이들하고도 그림책 가지고 수업해요. 어린이기관 인문학 수업하면서. 자, 그러니까 책 읽기가 얼마나 우리 아이 인생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에게 가능하면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해주는 작업. 쓸데없는 학습지 다 끊고요. 저한테 물어봐요. 옛날에 어른스는 제가 강연하다 보면 엄마들이 끝나고 나서 물으러 온다니까 이 중에서 뭐 끊을까요? 하면서 다이어리 펴가지고
내가 다 끊으라 하거든? 그럼 다음부터 안 와. 그래, 불안해서 한꺼번에 다 끊기는 어렵고요. 서서히 하나씩 끊어야죠. 그리고 그냥은 못 끊어요. 어떤 나를 안심하게 하는 어떤 말을 자꾸 들어야 내가 용기가 나서 정리하게 돼요. 전집도 저거 뭐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테리어에 불과하지만 한꺼번에 어디 중고나라 갖다 가서 팔으라 하면 엄마는 못 팔죠. 한참 듣다 보면 이제 용기가 나서 서서히 책을 바꾸더라고. 전집 팔고 좋은 어린이책 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작업,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학년 때는 가능하면 많이 읽어주라는 것. 언제까지? 애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것을 듣다가 답답해지는 날이 와요. 지가 눈으로 읽는 것이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훨씬 빠른 때가 오거든요. 그때 되면 엄마 답답해, 내가 읽을게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좋은 어린이책. 그죠? 좋은 어린이책 어떤 책인지 이제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바쁘신 분 가도 돼요. 억지로 앉아있지 말고요. 저 안무락해요. 인터파크나 교보문고가 전산화된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계를 내는 거죠. 가장 많이 팔린 좋은 어린이 책들을 잘 보시면 저기 베스트 10에 전집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팔린 전집 다 어디 갔나 몰라. 그리고 만화책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때도 가장 유행한 만화가 있었어요. 안 듣고 이거 찍니라고 하면 안 듣네. 나중에 이건요, 우리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카페 가면 다 있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의 강의가 전부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이 책읽기 강의뿐만 아니라 엄마표 영어 공부, 잠수내 영어 공부법, 아니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법 이런 강의 다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끝나고 나서 필요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 돼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그래서 이거 찍을 필요 없다고요. 좀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우리 어릴 때요, 대유행했던 만화가 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덕성여대 교수로 있던 이원복 선생이 쓴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이게 대베스트셀러였어요. 좀 있으니까 어디 무명의 출판사에서 아주 조잡한 만화를 냈어요. 그때 막 한참 유행하던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번역가로 알려 이윤기 선생이 그리스 신화를 정말 오리지널 버전으로 번역했고, 또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탈리아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탈리아에 살면서 그때 유명한 전작 책 로마인 이야기라고 20권짜리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막 주목되기 시작했죠. 그때 딱 이 가나 출판사라고 정말 조잡한 만화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들어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해가지고 갑자기 막 온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그리스 로마 신화 봤어요. 좀 있으니까 또 어떤 이상한 출판사에서 만화책 뒤에다가 한자카드 하나씩 딱 붙여가지고 마법천자문 하면서 내가지고 온 장안의 어린이들 또 유혹하더라. 그리고 요즘에는 처음에 Y 한 20권까지 나올 때는 좀 괜찮더라고. 만화지만 그래도 애들이 좋아할만 하다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어제는 뭐 손석희 Y편 손석희까지 나오더라. 그러니까 막 수백 권 시리즈 낸 거지. 질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도 거기에 말풍선 있고요, 뭐 코믹한 그림 있고 이러니까 애들이 전부 그거 들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린이 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안 가지면요, 애들은 다 만화책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회복할 수 없게 되고요. 어린이책 시장에서 만화책 출판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25%에서 30% 돼요. 그리고 대형 서점이나 동네 서점 가보면 전부 중앙매대에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학습 만화가 놓여 있어요. 왠 줄 알아요? 그게 마진폭이 제일 커요. 원가는 낮고 서점이 먹을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손이 막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최소한 아이들 이렇게 책과 친구가 되게 하고 싶다면 좋은 어린이 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자, 이 베스트셀러 10권을 보여드린 이유는 좋은 어린이 책을 찾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예요? 베스트셀러를 찾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한 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소장했으면 하고 사실은 추천하는 책들이기도 하고요. 저는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을 지금 13년 진행해 오면서 여기 있는 책들 한 권 한 권 매주 금요일마다 읽어주고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아지똥은 벌써 5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이에요. 이 불멸의 그림책이죠.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있고 영국으로도 나오고 뭐 그래서 마치 유아용 책처럼 오해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이도 소중하다 이런 걸 주는 메시지죠. 강아지 똥을 빌려와서 엄마 까투리도 이 권영 선생님은 안동에 살았거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안동에 가면요 폐교된 초등학교를 권정생 선생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으로 바꿨어요.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학교 운동장에 가면 강아지 똥 동상도 있고요, 엄마 까투리 동상도 있고요. 저 대표적인 그림책들이죠. 그러니까 권정생 선생님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따뜻한 그림책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권정생 선생님 책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책 정도는 사실은 집에 갖고 있어야 되죠. 동네 언니들 집에 놀러 갔다가 쫙 한번 보고요, 저런 책 딱 꽂혀 있으면 이 언니 책 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권영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오래된 이 분이라면 요즘 가장 핫한 그림책 작가는 백희나 선생이죠.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갑자기 떠가지고 이분이 이거 뭐 구름빵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림책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애니메이션 연극도 하고 많이 하죠. 원래 처음 나온 지 며칠 안 된 따끈따끈한 신간 알사탕 저기 있죠.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사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야, 일주일은 넘었구나. 저거 제가 읽어보고요, 이거 완전히 대박 나겠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사자마자 알레딘에서 주문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적어가지고 제가 엄마들 금요일날 강의도 하고 했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감동적이고. 어떤 외로운 아이가 있어요. 친구도 잘 못 사귀고 자존감도 낮고 혼자 늘 노는 아이예요. 혼자 이제 구슬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슬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문방구에 구슬을 사러 갔어요. 근데 문방구 할아버지께서 애 보고 구슬 팔지를 않고 알사탕을 파는 거라. 알사탕이 구슬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얘가 순진한 애가 꼬식해가지고 알사탕 한 봉지를 사왔어요. 근데 알사탕이 안에 모양이 다 달라. 색깔이 다 달라. 신기하게도 소파 색깔하고 비슷한 갈색 알사탕을 딱 하나 먹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소파가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야, 너 아버지 보고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 볼 때 방귀 좀 끼지 마라 해. 냄새나 죽겠단 말이야. 하면서. 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너가 맨날 테레비 리모컨 소파 사이에 낑가 놓고 뭐 싸우다가 뭐 찾다가 싸우지 말고 물건 관리 잘해. 하고 뭐 이런 소리 들리고요. 신기하게도 또 다른 알사탕을 먹었는데요. 이 백희나의 그림책 보면요, 엄마가 등장을 안 해. 이상하죠? 인터뷰 한번 찾아, 백희나의 인터뷰 한번 찾아봐요. 숙제를 내줄게. 왜 백희나의 그림책에 엄마가 등장하지 않는지. 그래, 하여튼 여기도 엄마가 등장하고 아빠가 등장한다니까? 아빠가 등장해가지고 엄마가 애들한테 하루 종일 하는 폭풍 잔소리를 이 아빠가 해요. 그림책 보면 한 페이지에 전부 빽빽하게 잔소리만 인쇄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알사탕을 딱 먹으니까 아빠의 폭풍 잔소리가 잔소리를 안 들리고요. 니 뭐 했니? 동생 왜 때려서 숙제했나? 뭐 씻었나? 뭐 했나? 이게 전부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알사탕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가지고 애가 아빠 다리를 끌어안는다니까? 전부 사랑해로 들리니까. 신기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마지막 알사탕을 딱 하나 먹어요. 근데 이번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신기하게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친구들한테 먼저 같이 놀자고 해볼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마지막 알사탕은. 얘는 왕따였다고 했죠. 혼자 구슬치기하고 놀던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용기를 내가지고 저 멀리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 애가 보여요. 거기 다가가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 나랑 같이 놀래? 이렇게. 그랬더니 걔가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래, 나랑 놀자. 그리고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 보면 둘이 막 열심히, 한 놈은 보드 타고 한 놈은 이거 뭐라 하더라, 손잡이 있는 보드, 킥보드, 둘이 막 노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이 따뜻하고 뭉클한지 꼭 어릴 때 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강의를 끝냈잖아요. 책을 덮었어요. 또 엄마들 다 갔어. 근데 책을 딱 덮었는데 뒷표지 보니까, 야, 이 그림책은요, 뒷표지도 잘 살펴봐야 돼요. 뒷표지 보니까 어느 허름한 아파트가 하나 입구가 있어요. 89라고 돼 있어, 입구에. 이런 아파트 있죠, 왜? 뭐 잠실에 있는 무슨 이런 아파트처럼 허름한 낡은 아파트인데, 복도식인가? 복도식은 아니구나. 하여튼 89 라인 입구에 아파트 입구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애는 없고요. 킥보드하고 보드만 2개 딱 세워져 있어.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얼마나 막 이렇게 멍하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이 둘이 그 사이에 친구가 돼가지고. 친구 지금 놀러 갔잖아, 지금. 지금 그 올라가가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는지 우리 상상이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백희나 작가는요, 정말 놀라운, 요즘 정말 가장 주목받는 작가죠. 벌써 저 구름방으로 10년도 안 됐는데 100만 부 이상 팔렸고요. 또 장수장 선생님도 어릴 때 동네 목욕탕 한 번이라도 가본 엄마들이라면 너무 좋아하고요. 애들도 정말 좋아하고요. 근데 이번에 알사탕 낸 거 보니까 저건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고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알사탕을 매일 먹이고 싶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저런 좋은 책들을 읽어주는 것이 우리가 알사탕을 먹이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꼭 한번 사보세요. 돈 뭐 쓸데없는데 아끼지 말고. 진짜 책이 중요하면요, 돈을 안 아끼게 돼 있어요. 물론 요즘은 학교 도서관 너무 잘 돼 있고 여기 뭐 수성 도서관도 있고 법무 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죠. 또 뭐 있더라? 이건 또 있는데 고산 도서관도 있고요. 제 강의 들은 엄마들 중에 도서관 사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책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학교 도서관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책들은 소장하고 있고요. 최숙희 씨도 사실은 백희나 씨 이전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로 떠오른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2년 전에 표절시비에 휘말렸어요. 책이 너무 잘 팔리고 하다 보니까 책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급했는지 일본의 그림책을 표절해가지고 그게 이제 알려지는 바람에 지금 이제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만든 아까 말한 그죠? 너는 기적이야 이거 또 엄마가 화났다 이거 뭐 영원불멸의 베스트셀러라고 했어요. 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들 중에 존 버닝햄이라고 있죠. 존 버닝햄의 알도 같은 그림책은요, 어떤 대학의 논술 시험에 나왔어요. 알도 보면 저 주인공 알도 옆에 이상한 동물이 하나 있죠. 가상의 동물. 실존하지 않아요. 아무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알도에게만 보이는 동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이 속에 있는 또 다른 아이, 예를 들면 용기라는 친구 뭐 이런 거죠. 어떤 어른이 닥쳤을 때 아이들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고 격려도 받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 소중한 친구 이야기를 다. 그러니까 존 버닝햄은 신기하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그 어떤 것을 포착해내는 능력을 가졌어요. 지각대장 존 보면요, 저 존의 담임 선생님은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존이 늘 지각하면 막 혼내고 빡빡이 책 표지 딱 넘겨보면요, 안쪽 표지가 전부 빡빡이에요.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담임 선생님이죠. 근데 존은 이유가 있는 거라, 지각하는 이유가. 학교 올 때 너무 신기하고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 다 관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애 처음 학교 보냈을 때요, 첫 며칠은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이제 혼자 보내야 돼. 근데 전 불안하잖아요. 우리 애는 또 학교를 하나 일찍 들어가가지고 너무 불안했어요. 작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몰래 미행을 했어요. 미행. 학교까지. 근데 이만 이거 보면 있잖아요. 골목을 탁 가다가 어떤 집에 개 한 마리 키우는 집이 있어. 그럼 겁이 나가지고요. 대문 닫혀 있는데도 반대쪽으로 스파이더맨처럼 탁 붙어가지고 반대쪽 벽으로 탁 뛰어가가지고 이래가고요. 또 땅바닥에 뭐 하얀 콩알 같은 거 총알 있잖아요. 그거 떠시면 그거 다 줍는다. 또 하나 사줄 끼인데 그냥 사돌락하면 일일이 다 수집하고요. 학교 가는데 무슨 어른들이 지금 답답해 죽겠죠. 뽀르르 들어가 뿌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은 막 그 자기 세계를 누리고 즐기면서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이 맨날 지각하는 거야. 어떤 날은 홍수가 나서 지각했대. 근데 담임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마을에
홍수가 날 만한 강이 없어. 근데 애 입장에서 조그만 개울이 강 같은 거라, 사실은. 우리 어릴 때 골목에서 놀았어요? 광장에서 놀았어요? 광장에서 놀았는데 나중에 커서 가보면 골목이거든. 우리는 막 아파트 놀이터 좁아 터졌죠. 애들 인식에는 안 그래요. 그 엄청 넓은 환상적인 광장이라니까. 저는 우리 연구소가 항상 꿈을 꿨어요. 마당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연구소 저를 믿고 이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그 옆에 사는 아파트 엄마들이 우리 연구소 애들을 맡기고 직장 끝나면 데리고 오고 이러거든요. 데리러 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마당 있는 집은 내가 이사 가보면 이 엄마도 어떻게 되는데. 근데 마당 있는 집 이사도 못 가고 좁은 그냥 아파트 상가에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랬어요. 이게 제 생각이죠. 우리 연구소에서 노는 꼬마들은요, 연구소에서 이제 기본적인 수업이 끝나면 다 밖에 나가가지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거, 인근 아파트 놀이터가 저거 집 앞마당이라. 그냥 우리 연구소 뭐 마당이 따로 필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인근 아파트 놀이터가 다 애들의 창의적인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시각은 얼마나 단편적인지, 그리고 옹색한지 몰라요. 아이들은 이제 이상하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크는 거죠. 존 버님의 이 지각대행 존이나 알도 같은 책은 이게 세계적인 그림책이에요. 아이고,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네요. 패트리샤 폴라코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인 그림책이거든요. 자, 우리 카페 오시면요, 좋은 의리책 목록을 엑셀 파일로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학교 도서관에서 좋은 의리책 추천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책 구입할까 어머니들께 추천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 목록을 다운받아서 사수선생님 갖다 드리고 거기서 없는 거 좀 구입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 제가 목록을 작성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좋은 의리책 목록을 작성하는 팀이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 어린이 도서연구회 들어가시면 이분들은 뭐 거의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모든 어린이책을 다 읽고 분석하고 해서 그 전진 문화와 맞서 싸우면서 지금까지 좋은 어린이책들을 발굴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로로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본문들은 다 좋은 어린이책에서 뽑았죠. 자, 또 유명한 책 중에는요, 해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그림책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코상이 있어요. 1등 하는 그림책에는 메달, 칼데코 메달,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그림책 한 서너 권에게는 칼데코 아너라고 부르죠. 이런 책들 중에는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많고요. 우리나라에 한 180권 정도가 번역돼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림책, 좋은 그림책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싶으면 우선 이거부터 검색해도 돼요. 칼데코 해가지고 뭐 예스24나 알라딘에서 검색하시면 특히 뭐 빤하죠. 칼데코상을 주로 번역하는 출판사는 비룡소하고 시공주니하고 물론 다른 데도 조금 있지만 이 주옥 같은 그림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요.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책도요. 대부분 제가 엄마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한 권도 버리기 아까운. 예를 들면 고학년들 같으면요. 저기 일어나요 로자나 아니면 까마귀 소년 같은 책. 일어나요 로자라는 그림책은요. 링컨이 미국에서 남북전쟁에서 노예를 해방시켰죠. 그런데도 사실 실질적으로 남부에서는 노예를, 흑인들 차별하고 여전했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그랬다대? 그거 실화예요. 이래서 실화인데, 미국에서의 흑인 차별이 어떻게 됐는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50년 전만 해도 버스를 타면요, 흑인들이 아무 자리나 못 앉는 거라. 처음에는 버스도 못 탔죠. 근데 이제 많이 인권의식이 성장해서 겨우 흑인들은 뒷자리, 백인들은 앞자리에 타고요. 중간 두 자리만 흑백이 같이 탈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로자 파커스라는 아줌마가 볼일 보러 버스를 탔는데 중간 자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앉았어요. 근데 좀 이따가 다음 정류장에서 백인들이 올라탔어. 백인들이 저거 앉을 자리가 없거든? 아니면 로자 옆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로자한테 고함을 지르는 거라. 일어나요, 로작 하면서. 저 제목 번역이 좀 잘못했죠. 뭐 꺼져요, 로작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로자 아줌마가 당당히 버텼다니까? 왜 규정에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나는 앉아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 와가지고 막 또 막 내리라고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래도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경찰관이 오네? 그 로자파크스 아줌마가 연행됐잖아요. 이 소식이 몽고메리에 다 전해졌어요. 미국 남부 알래바마 주에 가면 수도가 몽고메리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몽고메리 온 도시에 알려져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몽고메리에 사는 흑인들이 더 이상 버스를 안 타기를 시작한 거야. 학교 갈 때도 걸어가고요. 회사도 걸어가고. 버스 승차 거부 운동. 그랬는데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소식을 알고 이 운동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미국으로 이 운동이 확산돼가지고 1년 동안 버스를 안 타고 다녔다니까. 마침내 1년 만에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버스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되고요. 심지어 이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흑인은 아이스크림 가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학년 아이들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차별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그림책이죠. 차별이 어디 흑백 차별만 있겠어요? 남녀 차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외모 차별, 빈부 차별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차별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눠보는 거죠. 그런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 이 칼데콧을 받았고요. 영국에 가면,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어웨이라는 상이 있어요. 이 영국의 그림책들도 엄마들이 고릴라나 뭐 이런 건 유명한 책이에요. 유치원에서 다 다루는 책이고요. 근데 사실은 주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유치원을 넘어서는 책들이죠. 자, 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 두 권만 소개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어린이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책은요, 해리포터죠. 시리즈물 해리포터는 8억 5천만 부 팔렸어요. 두 번째가 나니아 연대기예요. 6억 부 팔렸다 하더라고요. 단행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고학년용 책인데 샬롯의 거미줄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두 권이에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거 미국에서 4천만 부, 3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고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건 캐나다에서 나온 책인데 이것도 2,5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가 싶어서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드리겠네. 저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보면요. 어떤 어머니께서 아이를 키우면서 애들이 막 갓난아기 때 기저귀도 가고 오줌도 싸고 막 많은 일들을 하죠. 근데 항상 밤에 잘 때만 되면 애를 꼭 끌어안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요. 너 몇 살이 됐어요? 버튼 막 누르고 깨고 쏟고 막 이래요. 속상하죠. 근데 꼭 또 잘 때만 되면 우리처럼 마음을 다해서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해요. 애가 사춘기가 돼가지고요. 막 머리 기르고 말 안 듣고 찌랄해요. 그래도 잘 때만 되면 애 침대에 가가지고 이 고백을 한다니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애가 20살이 돼서 하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장가를 갔어요. 엄마는 돌아가셨어. 근데 신기하게도 그림책 마지막 장면 보면 이 남자가, 이 젊은 아빠가 창밖으로 아기를 안고 별을 보면서 엄마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엄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많이 했던 말 있잖아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나와.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저는 이 그림책을 보면서 너무 먹먹해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갚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거 생각하면 뭐 완전히 불효자죠.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옛날에 그 어떤 사건들이 그때 엄마의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유치원 때 캠프 가는데 나는 엄마가 친척집에 우리를 보내면서 그제 허기게 계란 사주던 그때서야 엄마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갔다 아이들이 돌아오면요 꼭 무릎에 한번 앉혀놓고 또는 눕혀놓고요 저 그림책 한번 읽어줘봐요. 그럼 애들 너무 행복해 한다니까. 애들이요 이런 마음이 자기한테 도달하면요 말 더 잘 들어.
여러분들은 고함질러야 말 잘 들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아이들은 물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들이 이런 고백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다음날 아침 식탁이 달라지죠? 아, 예. 진짜 가야 돼. 애들 온다고 가야 된대요, 식당에. 죄송합니다. 맞다. 식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 예, 하여튼, 생각 외로 어머니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11시 반이 돼도 안 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기회가 돼서 혹시 또 내년에 부르시면 내년에 뭐 수학공부법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엄마표 영어공부법 이야기를 하든지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이 뒷이야기는요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 있어요. 예.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